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35번 문제입니다. 35, 36번. 이제 뭐 어김없이 나오는 화재 안전 기준이죠. 자, 35번 보시면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화재 안전 기준 보시면 NFSC 30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숫자가 1로 시작하면 소화 설비고요. 2로 시작하면 경보 설비, 3으로 시작하면 피난 설비, 4로 시작하면 5로 시작하죠. 소활동 설비. 우리 이제 분류를 할 때 소화 설비, 경보, 대피 설비, 소화, 용수, 소화 활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용수. 예. 자, 어쨌든 이제 304니까 이거 이제 피난 설비예요. 피난 설비 중에 비상 조명 등이 있습니다, 그죠? 비상 조명 등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처음 이제 보시니까 뭐 답을 낸다 이런 건 크게 그거보다는 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뭐 35개의 그 화재 안전 기준 중에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5번. 여기 보시면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준. 이제 비상조명 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노래방에 갔는데, 예, 후레쉬가 하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거 괜히 또 흥에 돋아서 막 켜고 그 아마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요 비상 조명 등입니다. 그게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자, 이렇게 보시고 물론 이제 그런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유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축전지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라. 1룩스 그럼 굉장히 약한 불빛, 뭐 거의 촛불 수준이죠. 근데 이제 화재 시에 완전히 암전 상태에서 그것도 상당한 밝기를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난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숙여서 피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이제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젖은 물수건을 막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또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잘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비 전원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시간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설비는 다 20분이에요, 그죠? 20분을 이렇게 그 배터리로 하는 경우 20분을 이렇게 축전지 하는 경우 20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의 지문을 보시면 그런데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그 비상조명등은 60분이에요. 왜냐하면 11층 이상 높은 데서 밑에까지 오는 데에 그 시간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느냐, 그럼 20분 하시면 돼요. 근데 11층 이상의 경우는 60분이다. 이것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4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로 설치를 해라. 요 높이가 딱 노래방에 있는 그 높이죠. 그 후레쉬 높이. 그죠? 이건, 왜냐면 그 피난은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지 않게 합니다. 높지 않게 하고 쉽게 손에 잡힐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8 이상 1.5m 이하의 높이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을 것. 이제 이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만든 부분이니까요. 실제 이 설비 자체의 외함이 버텨주는 정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정도만.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는 비상 조명 등이 문제가 되면 안 되고 그 외함을 물어본 거잖아요. 외함까지 불연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난연 성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뭐 불연 난연 그렇게 이제 물어보지는 않고 거의 이제 숫자를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20분이고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 계단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60분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걸 하나 이제 여기서 좀 기억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36번이요. 자, 이번엔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죠. 그래서 NFSC 5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 회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도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또 전원 회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일부 보니까 그 5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라고 개론에서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실무와 개론이 연동된 이야기. 10개 이하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5번. 5개 이하가 아니고 10개 이하로 한다. 학습이 됐었죠? 개론에서? 예, 봐요. 이번에 단당 220하고 3당 380 아니에요? 아, 요거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5번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뭐 크게 고민하지는 않겠죠. 예. 자, 단상 220V. 그리고 주 배전발 전용 회로로 합니다.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전용 회로로 하는데 물론 분전하면서 이렇게 따올 수도 있어요. 이상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답이 될 확률은 크게 없겠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 중 차단기를 포함해 설치를 해라. 또 그 4번 보시면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하고 두께 1.6mm 이상 철판을 해라. 사실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죠. 다 어려운 이야기고 원래 어렵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그래서 처음에 이 화재 안전 기준이 그렇게 우리 이제 두 문제 이상 차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정규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어떻게 다 이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게 35개가 되는데 뭐 용어 있죠, 시설 기준 있죠,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회로에 10개 이하로 회로상 10개 이하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 배전반에서 이제 전용 회로가 나오잖아요. 그 회로에 이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접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피레 설비. 이 피레 설비는 9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개정도 크게 없어요. 개정도 크게 없는데 만약에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돌침이 최상단부에서 25cm 이상 돌출이 돼야 된다라든지 전체적인 도선부 그러니까 돌침, 인하도선, 접지 이런 것들은 전부 50제곱미리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또 측면 낙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평도체를 설치를 하는데 요 건축물이 60m 초과냐 150m 초과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또 달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기적 연속성이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전위. 여기 이제 4번 지문 보시면 전위 균등이라는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낙내가 딱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피레가 유도를 해서 접지해서 방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는 뭐 이런 에너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 전기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낙내가 딱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방전될 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방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빠르다라는 얘기는 저항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적 연속성은 저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항이 굉장히 낮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항이 낮아야 된다. 얼마? 저항이 단위는 우리 이제 옴을 쓰잖아요. 그죠? 옴을 저항이 단위. 그래서 그랬을 때 0.2옴 이하를 우리 이제 기준에서는 전기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지문 보시면 피레 설비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 구조물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항이 클 수가 있으니까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 레벨 사이의 전기 저항이 얼마? 0.2옴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제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개념. 작아야 된다. 빨리 빠져야 된다. 요 개념을 하나 이해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면 4번. 급수급탕, 난방,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배관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금속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런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접속해라. 이제 전위의 균등. 그럼 이게 어떻게 접속하는 것이 전위에 균등하게 접속하는 건지 이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레 인하도선이 있는데 가스 배관도 지나가고 수도 배관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럴 때 전위가 어쨌든 결론을 보니까 전위가 균등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전위가 균등하다는 얘기는 차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랬을 때 전류가 흐르느냐?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조에다가 수위를 똑같이 놔요. 균일한 거죠? 균등한 거죠?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위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수위가 같다는 거예요. 수위가 균등하다. 그랬을 때 물이 흐르나요? 이거 정지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때 전자가 흐르나요? 그러니까 그걸 전류라 그러죠. 이건 또 이것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전위가 균등하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접속을 해야지 지가 할 길로 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위가 균등하게 전기적으로 접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전위가 균등하지 않으면 전위차가 발생하면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수위차가 있으면 물이 흐르니까 수위차를 없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 전기 성질하고 요 물의 성질은 같아요. 그 전위차가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 그래서 그 지문 두 개를 좀 이해를 해 둡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꿨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2번 지문 보신 것처럼 60m 초과 150m 초과의 이 수평도체 5분의 4 지점과 최상단 120m 지점과 최상단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PD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요약집에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때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 말 그대로면 서지를
프로덕트 보호하는 디바이스 장치예요.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서지 보호 장치인데 실제 이제 우리 그 실무에서 개통도나 단선 결선도 보면 SPD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통합 접지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 접지하고 통신 접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걸 통합 접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전하고 약전이 다 이제 같은 한 접지에 물려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합 접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가령 여기 이제 전기 부분도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 접지하는 경우에 가령 여기에 여기 통신 계통에 이러한 부분이 접속이 되어 있다면 실제 이제 여기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그죠? 전압도 전류도 뭐 엄청난 양이 방전이 될 때 우리는 거의 저항도 없고 해서 그냥 아주 정말 소리 안 내고 빠져나갈 것 같지만 그 아주 미세한 양은 역서지가 발생을 합니다. 팍 빠지면서 반작용에서 약간은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이 통신 설비에는 엄청난 그 약간의 약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 SPD를 설치를 해서 통신 설비를 보호를 하자. 그게 뭐냐? 서지 보호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참고로 말이죠. 이 SPD가 보니까 서지가 영어 본자예요. SU와 G라고. 예, 서지. 보온 프로젝트 디바이스가 있는데 예. 서지라고 하는 얘기가 뭐 쓰는 건가 봤더니 서지. 영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예, 그렇죠. 해놓고 서지라는 뜻이 또 밀려든다. 그리고 왜 역으로 밀려드는 걸 역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거는 규정이에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요 내용이.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 이제 시험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가끔 끌고 와요.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이나 또 여기 필해 설비 설치 기준, 배기 설비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때 용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찾아보셨군요. 예. 직접 찾아보시고 정리하시면 그게 제일 빠르죠. 근데 시간이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38번. 예. 수격작용에 관한 방지 대책. 뭐 이거야 뭐 잘할 수 있죠, 그죠? 굴곡 배관으로 하면 더 발생이 되니까 직선 배관으로 해야 되겠죠. 1번 보시면 됩니다. 자, 3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슬루스 밸브 이야기를 하는데 슬루스 밸브는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다 그 얘기죠. 영어로 보면 해석은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맞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면 단면적인 변화가 없어 관내 마찰 손실이 작다. 그죠?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밸브 상자 내 디스크를 직각으로 이동하여 개폐하는 구조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직각 90도 그러면 이제 앵글 밸브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별도 드리기로 하고 유체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밸브이다. 그냥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9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예, 반 정도 열고 사용하면 유체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그 유체 이야기 나오는 3번과 5번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가 있으면 쐐기형의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완전히 개방하면서 내리려면 이런 공간이 별도 또 있어야 되겠죠. 본체. 그래서 이제 핸들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막 돌려서 이제 오르내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3번 보시면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유체의 흐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하여 디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각도는 90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직각. 이렇게 하는 밸브다. 그래서 3번 보셨고 5번 보시면 반 정도 열고 사용하면 유체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열고 사용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 밀려나는 거, 또 여기에서 또 와류도 생기고 D도 이렇게 와류 생기고 이렇게 이런 이제 저항이 커지는 거죠. 요 자체에 대한 저항이 요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0번 문제인데요. 그 장기수선 계획 전면 교체 수선 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문제가 그 전면 주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거죠. 가장 쉬운 걸 했어요. 발주 30년 5배수간 주철 그 발주할 때 주가 30년입니다. 발주. 물론 이제 기출 문제에서 보셨지만 그 10회, 15회 이후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좀 감당을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다 암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머리 글자만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 질문해보고 이게 패스가 되면 그냥 넘어가고 안 되면 한번 또 써야 돼요. 자, 30년 발주, 25년 오피스 돌에다 소변을 봤죠. 오피스 돌 소변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 지금 아시금 계단에 소동이 났으니까 배수를 감소하고 우리 가보자. 물 가자. 그 다음에 15년 나머지. 그죠? 그 다음에 10년은 급배기 순환 벨이 자주 마모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 9년. 그때 5년 보완이 치를 도왔다. 이제 약간 애매한데.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가 몇 년인지만 확인하고 그냥 가볼까요? 울타리 몇 년이요? 울 가자 이게 몇 년이에요? 돌에다 소변 보고 나서 우리가 가보는 거죠? 20년. 20년. 그 뒤에까지 다 하셔야 돼요. 자동 제어기기는 몇 년이에요? 울 가자 할 때 자가. 그 뒤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이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뒤에 걸 찾아보지 않는 수고를 하게 되면 그 기출했던 거 화재담보 책임기간도 마찬가지고 그 머리 글자는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낸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보드블록, 보안등 이게 몇 년이냐 이렇게 똑같은 보자로 시작하는 거 내듯이 꼭 하셔야 돼요. 하시리라 믿고. 자동 제어기기도 20년입니다. 금속 기화 이끼도 20년이고요. 계단의 놈수림도 20년이에요. 다 나머지 20년입니다. 울 가자, 지금 계단, 뭐 소등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정말 쉽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41번입니다. 직접 가열식.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이제 건축 설비 쪽이면서 급탕과 관련된 게 그 이론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되는 겁니다. 급탕에서 직접 가열, 간접 가열. 자, 그러나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출제자에 따라서는 그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표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합니다. 급탕 방법에는 직접 가열이 있고 간접 가열이 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의 급탕수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열이야, 간접 가열이야. 대규모의 급탕수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간접 가열이 왜 대규모의 급탕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볼게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증기를 생산합니다. 그럼 증기를 가지고 뭐 세수하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교환을 해야 돼요.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교환을 합니다. 열교환이라는 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증기에다 물을 섞으면 물론 이제 소리 날 수 있으니까 기수를 이제 혼합할 때 소리가 이제 스팀 사이렌스에 죽여줄 수 있는 기계 장치 같은 게 이제 부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엄청난 양의 급탕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뭐 고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급탕수 예를 들어 한 75도짜리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100도짜리 온수에다가 그 물이 조금밖에 없어도 찬물을 섞으면 많은 양의 나오죠. 뭐 이제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세수 때 야, 물 좀 데워라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넣고 잔뜩 넣어서 썼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게 이렇게 열교환을 통해서 이 급탕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탕수가 보일러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얘를 거쳐서 온 거죠. 그죠? 이 열교환기라는 걸 거쳐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간접이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왔는데, 가열해서 얘가 나왔는데 뭘 거쳐서 왔다. 간접적으로 왔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가 있다. 이거 가열해서 급탕수 빼내는 거예요. 이거 직접 나왔잖아요. 이거. 이런 열교환기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예를 들어 급탕수가 80도짜리가 필요하다. 그럼 막 가열하면 좀 더 뜨거운 81도짜리도 나오고 79도짜리도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온수가 균일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열교환 할 때 딱 몇 도로 세팅해서 빼버리니까 딱 그 온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자, 직접 가열식이니까 이걸 물어봤죠? 1번, 구조가 되게 간단하다. 근데 급탕 온도가 고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직접 가열하다 보니까. 내부에 스케일이 낀다. 이제 물을 직접 데우니까 이 경수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케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직결하여 순환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 근데 5번 보시면 보일러 등에서 만들어진 증기 또는 온수를 1차 측 회로의 열매로 하고 뭐 1차 측, 2차 측 나오는데 그건 열 교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 단위는 무조건 1차 측이라 그러고 2차 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든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1차 측, 2차 측 이야기할 때 우리 변압기 중심으로 해서 한전 측을 1차 측, 그 이후 저압 측을 이제 2차 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 측의 회로의 열매, 그게 이제 증기나 고온수가 되겠죠? 이거로 2차 측 회로의 물, 이게 급탕수를 공급하는 방식. 이건 뭐예요? 간접 가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표현을 뭐 이렇게 뭐 1차 측 회로의 열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시면 열교 현상, 한번 개념을 물어봤고요. 열교 현상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틀리진 않는 문제입니다. 열교 현상. 다만, 이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절대 이제 틀리진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열, 저항. 여기도 이제 열 저항값, 이런 표현도 하고, 열 관류율,
율 이렇게 되나요? 예. 열관류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높거나 낮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틀릴 일은 없죠. 그죠? 열 저항값이 높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다. 열 관리율이 높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있는 그 열교라고 하는 거는 열이 다니는 다리예요. 사람이 다리로 다니듯이 열이 다니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게 어디론가 가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사람도 갈 때 다리로 가죠. 물로 안 가잖아요. 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리로 다니듯이 이 열도 딱 자기가 봐서 아 이거 센데? 그럼 안 가요. 여기 약한데? 그럼 글로 갑니다. 거기가 열교 부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어디가 열교 부위냐? 대표적인 열교 부위가 창틀 같은데 아무래도 이 벽체는 두껍고 단열이 잘 돼 있죠. 창틀은 가기가 아주 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단열이 안 돼 있는 곳이죠. 자, 1번 보시면 열기현상은 벽체 지붕 또는 바닥과의 접합 부위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쪽이 단열이 취약하니까. 열기현상의 부위는 열 관리율 값이 높기 때문에 아까 봤어요. 그죠? 높다 낮다. 열 관리율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의 단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겠죠. 거기에서 계속 열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열기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로 반응성이 크다. 아무래도 온도를 떨어뜨려서 노점 온도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결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열교 부위는 결로가 발생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처럼 열기현상이 발생되는 부위는 열 저항값을 증대시키는 설계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거기 단열재 다닥다닥 붙여라. 이제 그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열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내단열보다는 외단열이 유리하지. 전반적으로 단열 성능을 높이는 건 외단열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3번. 요건 이제 많이 푸셨던 문제인데 약간 단위를 기존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단위를 조금 바꾼 거죠. 그죠? 델타 T가 지금 델타 T가 65예요. 그죠? 65도를 높이겠다 그랬으니까 5도짜리 70도 만들겠다니까 65고 비열은 1kg을 1도씩 높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65도 섭씨니까 1kcal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물의 양이 얼마를 데운다고요? 이걸 10kg를 데운다 그랬으니까 65 곱하기 10 650 kcal 그대로 살리고 kcal. 그래서 2번이죠. 예. 자, 44번 백화의 발생 조건. 이것도 조금 고민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론 문제는 이게 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규정이 아니고 이론이다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답은 3번. 우선 이제 백화라고 할 때는 극겨울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죠? 극겨울, 그늘진 곳,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백화의 원리는 우리 뭐 이 몰탈이나 이런 것 중에 CaO 성분이 있어요. 이것과 H2O가 만나서 물이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으키고 나서 H2O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건조가 이렇게 적당한 바람에서 건조가 되면 백화가 오히려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백화라고 하는 것은 CaO, 지금 말씀드렸던 CaO 성분하고 H2O가 만나서 결국은 이제 이 물이 증발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벽에 협착됐을 때 이거를 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온이 낮은 겨울철, 겨울철은 아까 봤고 그 겨울. 또 2번 비 온 뒤 습도, 그러니까 H2O 물이 많으면 무조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4번 그늘진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 겨울. 그리고 재령이 짧을 때, 재령이 짧을 때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생산 재령이라는 건 생산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묵혔다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생산된 걸 가져다 쓰면 아무래도 이 CaO가 활성화가 더 잘 된다고 이렇게 봐서 백화 현상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건조 속도는 이 물을 묻고 나서 이 백화 현상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3번 보셨습니다. 자, 45번 문제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 뭐 아스팔트 방수와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뭐 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5번 보시면 구조체에 작은 균열이 있으면 이 방수등이 깨지죠. 보호된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잘못됐는데, 이제 표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번, 뭐 2번,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도 좀 써놓고 뭐 무기질개, 유기질개 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제 그 혼란을 좀 주는 겁니다. 화장실 바닥 많이 하고 지하실 하고 다 하죠. 다 하죠. 자, 예.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옥상을 아스팔트 방수하고 나머지는 이거 하죠. 지하가 내부 아니에요? 예. 자, 일단 됐고요. 거기 보시면 그 2번 방수제는 이제 유기질계, 무기질계. 그래서 무기질계로는 염화칼슘, 또 규산소다, 뭐 이런 게 있고, 유기질계로는 파라핀, 또 고분자 에멀전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리고 그 3번 양생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양생기간 중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기온은 5도씨 이상이어야 된다. 또 직사광선이 있다 하게 되면 물을 뿌려서 식혀라.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4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4번 공사비가 적게 들고 시공이 간편하다. 예.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시험 봤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막 이야기를 하죠. 공사비가 적게 든다 그랬는데 뭐에 비해서 적게 드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이론 문제는 이제 이런 점이 있어서 잘 정확하지 않으면 안 내려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계산 문제나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론도. 자, 그 다음에 46번 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해임인데요. 여기 이제 조금 개정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다 30일 이내다. 이거 하고 나서 필증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지체 없이 발급한다.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게 1번. 뭐 2번은 쉽게 알 수 있고요. 해임자가 없는 경우 지정서 4번 제출하는 거. 2번, 그 다음에 3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그죠? 지체 없이 발급해라. 자, 근데 그 4번에 보시면 그건 대행이잖아요. 안전공사나 대행 사업자가 이렇게 대행을 하는 경우에 전기 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력별 전기 설비 담당 현황을 전력기술인 단체에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30일 이내 지체 없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대행하는 경우에 요 대행 사업자가 개인은 하나가 하니까 이거 뭐 바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공사라든지 대행 사업자가 뭐 얘는 A, B라는 현장이 있고 얘는 C, D, E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C는 얘가 이렇게 아니죠. 안전공사 뭐 대행 사업자 하나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A, B, C 현장에 뭐 예를 들어 이거 좀 그러네. 나, 다 현장에 여기는 A가 하고 여기는 B, C가 하고 여기는 D가 했다. 근데 C가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이 자들이.
대행 사업자들. 그래서 이게 A씨가 되고 B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럼 이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30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는 딱 하나, 필증 하나. 자, 47번 문제요. 47번. 종합정밀 점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번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아파트는 11층 이상이다. 이건 뭐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연 1회 이상 한다. 특급의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한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3번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소소소 할 때.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많이 했던 지문들이죠. 그죠? 예. 그리고 1번처럼 종합정밀 점검이란 작동 기능 점검이 포함된다. 예, 여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번 지문이 잘못됐는데, 뭐 잠깐, 뭐 특급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는 몇 층 이상 연면적, 높이 얼마 이상이에요? 아파트는? 50층 200m죠. 아파트는 그래요. 자, 5번입니다.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해부터예요? 그 다음 해부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47번 문제 보시면 5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신규로 요때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 건축물 사용 승인 하지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했다 그러면 뭐 사용 검사가 되겠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받은 건축물이 그 해부터 하네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월 25일 날 2017년 4월 25일 날 사용 검사가 받았다. 그러면 2해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 검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 검사를 받았다. 사용 검사를 받은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때 사용 검사를 받았다. 최초로 받았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까지 해야 되니까 요때 2017년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해인 1년이 지난 그 시점, 그 다음해인 2018년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가의 경우냐, 나의 경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예요, 나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용 승인 이때 이제 그 소방에 대해서 준공이 날 거 아니에요. 잘 됐으니까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치면 5일 있다가 다시 한번 종합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받은 건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용 승인 받은, 그러니까 신규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그 해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실시하니까 아까 5일 만에 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의 그 후속이냐면 원문의 이거에 대한 후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합정밀 점검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요. 4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4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러면 처음에 한 거는 2017년 4월 30일이냐 이건 18년 4월 30일이냐 이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는 신규의 경우는
그 다음에부터 해라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중간 신규가 아닌 경우는. 왜 필요가 없냐면 자 이때 받았어요. 그러면 2019년 4월 또 30일까지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니까 1년마다 하니까 2020년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D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지문이 첫 번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문이 들어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는 그 애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애는 종합정비점을 안 하고 그 다음에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신규 아파트 가시면 이거 사용검사일 속하는 달 말일까지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다음에 하시면. 근데 이제 그 다만 부분, 그 단서도 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면 이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았겠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 사용승인일은 3개월 이내에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일단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이거예요. 이때 사용승인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게 아니라 소방에 대해서만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큰 하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건축물에 대해서 났다. 그러면 요때로부터 요 사용검사일이 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중국이 1년이 넘어가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용검사 받은 1년이 경과한 이후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을 못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 1년이든 2년이든 받은 시점 있잖아요. 그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정밀점검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할 필요가 없죠. 쓰지도 않았을 텐데. 건축물 사용승인 안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입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지난 시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간만에 48번 문제 쉽게. 근데 이것도 쉽게 또 못 찾았다. 한참 찾았다 그래요. 1번. 안 보이죠? 1번에 저수시설이 아니고 비상저수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교비후 이렇게 머리 글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비가 없어요. 그죠? 교비후. 비상저수시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좀 쉬셨다가 주관식 문제 65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